한국.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독일 브랜드의 저렴한 모방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독일 제품을 베끼기만 하는 후진국이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다고 떠드는 거죠?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나 발명품이 뭐가 있나요? 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베낀 거 아닌가요? 이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 저와 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나눴던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제대로 된 문화적 정체성도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어요. K-팝, 김치, 성형수술 정도나 떠올릴 뿐 유럽의 찬란한 문명과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우리 독일인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인류 역사를 바꾼 최고의 업적이라 자부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 중인 토비아스 바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역사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이야기,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독일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독일인들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1450년경에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혁신이라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난 학기 아시아 문화사 수업에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서연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미 1377년,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3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를 사용한 책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자기 나라를 띄우려는 과장된 주장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이 직접 가져온 고서 사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료를 보니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책의 이름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것과 이것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우리 독일 역사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프라이부르크 출신인 제 친구 마르쿠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교수님께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네, 물론입니다.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본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독일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어 즉시 검색을 시작했고요. 마르쿠스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는 모두 잘못된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합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점점 더 궁금해진 저는 수업이 끝난 후 서연에게 다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서연과 함께 교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했던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 책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해요. 서연의 설명에 따르면 고려시대 때 이미 주조 기술이 발달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에 독일 역사학계에서는 왜 이런 사실을 크게 다루지 않는지 물었어요. 서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유럽 중심적 역사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양 역사학자들이 동양의 발명품과 업적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는 서연의 말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베를린 국립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는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부 독일 학자들은 이미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을 인정하고 연구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넨 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한 논문도 발표했더군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구텐베르크가 최초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서연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금속활자 외에도 세계 최초의 천문대인 첨성대, 세계 최초의 수은 온도계,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인 측우기도 발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연에게 이런 발명품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사에 관한 영어 문헌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이미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의 지도하에 과학 르네상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했고 다양한 과학 기기들을 발명하도록 장려했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제 역사 지식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언어학자들의 평가를 읽고 더욱 놀랐어요. 저는 다양한 자료를 복사해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유럽 중심적 세계관의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독일 역사 교과서에는 왜 이런 내용이 없는지, 우리는 얼마나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아왔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은 기꺼이 저를 도와주겠다며 주말에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과학사 특별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주말이 되어 서연과 함께 베를린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위대한 발명품 특별전 포스터였어요. 전시회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독일인들이 관람하고 있어서 꽤 놀랐습니다. 서연은 저를 안내하며 먼저 직지심 체어절의 복제본이 전시된 곳으로 데려갔어요. 실물 크기로 재현된 직지를 보니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직지는 총 37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단 한 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옆에 전시된 금속활자 제작 과정 영상을 보며 고려시대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서연은 직지뿐만 아니라 무려 200년 전인 1234년에 만들어진 상정고금해문이라는 더 오래된 금속활자본도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책은 한국전쟁 중에 소실되었지만 제작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구텐베르크보다 거의 22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다니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전시회를 계속 둘러보며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 발명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441년에 제작된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수량 측정 장치라는 설명에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그보다 200년이나 늦은 17세기 말에야 비슷한 장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 신기전이라는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은 15세기 한국 군사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독일인 관람객이 신기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듣고 저도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화원 직원은 신기전이 100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무기였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은 독일인 관람객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전의 하이라이트는 한글에 관한 섹션이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 그리고 창제자가 명확히 밝혀진 문자라고 합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언어학 전공인 마르쿠스도 합류에 함께 전시를 보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발음 체계와 표기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라고 평가했어요. BBC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들도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했다는 자료를 보고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제 문화적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서연에게 독일 대학에서는 왜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으로 쓰이고 가르쳐진다고 답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문화원 방문 이후 저는 한국의 현대 기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서연이 추천한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독일이나 일본 기술을 모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특히 3나노 공정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대만의 TSMC와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벤치마킹하는 수준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모방국이라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서연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수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왔다는 통계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 마르쿠스와 함께 베를린 공대 도서관에서 한국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OLED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의 명품 TV 브랜드 로이저와 밀레도 한국산 패널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일산 가전제품만 최고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자부심이었던 거죠.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일의 컨테이너선과 LNG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기사도 읽었어요. 예전에는 독일의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였는데 이제는 한국과 경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서연은 한국이 갖는 강점 중 하나가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마르쿠스는 한국의 디지털 방역 시스템이 독일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한국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한국은 인구 대비 세계 1위라는 통계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OECD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저는 이제 서연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를린 공대에서 열리는 한국-독일 기술협력 포럼에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서연과 함께 베를린 공대에서 열린 한국-독일 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AI 시스템은 암진단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에 감탄했어요. 독일의 지멘스와 한국의 삼성이 협력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례 발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한독 기술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포럼 중간 휴식 시간에 만난 독일 로봇공학 교수는 한국의 로봇 기술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연이 알려준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역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테슬라와 폴크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한 네트워킹 시간에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어 서연에게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였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뛰어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한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과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김치의 발효 과정이 매우 과학적이며 건강에도 좋다는 말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포럼 참석자 중 한 독일 기업가는 한국의 김치가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보다 훨씬 과학적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독일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서연은 몇몇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참석했지만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구조가 너무나 논리적이었어요. 독일어를 포함한 여러 유럽 언어를 공부해본 저로서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국제언어학회의 평가를 알려주었어요. 실제로 그날 저녁에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베를린 대학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초급 과정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세계관은 그렇게 하루하루 넓어지고 있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서연과 한국인 친구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제 한국어 습득 속도에 감탄했어요. 제 지도 교수님께 한국의 역사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흔쾌히 수락하시며 서울대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추천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역사와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를 모으면서 무려 6개월이 흘러갔어요. 마침내 저는 내년 봄학기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곧 제 열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금속활자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여드린 한글 공부 노트를 보시고 그 아름다움과 체계성에 감탄하셨어요. 서연은 제 한국 방문을 앞두고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청주 고인쇠박물관, 세종대왕 기념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은 필수 방문지라고 강조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마르쿠스는 제 영향을 받아 한국의 언어학적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독일 언어학계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제 인생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첫 논문을 완성했을 때 지도 교수님은 높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논문에서 저는 유럽 중심적 역사관의 한계와 동아시아 문명의 독창적 성취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사가 서구 역사책에서 크게 누락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마침내 한국 방문 한 달을 앞두고 저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게 보여주었더니 문법 오류가 있긴 하지만 꽤 잘 쓴 일기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출발 전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과 이메일 교류를 시작한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연구 주제에 관심을 보이시며 도착하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과학사 전시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전시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시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서연의 사촌 지수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서울로 향하는 KTX의 속도와 정확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IC 열차도 훌륭하지만 KTX의 정시 운행률과 편의시설은 그에 못지않았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 주는 캠퍼스 적응과 주변 탐색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과 진지함은 독일 학생들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은 심야까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역사학과 이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금속활자 발명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실용성과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유럽의 과학이 종종 군사적 목적이나 왕실의 위험을 위해 사용된 것과 대조적이었어요. 주말에는 지수와 함께 청주 고인쇠박물관을 방문하여 직지심 채요절의 역사를 직접 배웠습니다. 박물관 학예사는 직지가 인쇄된 청주 흥덕사 터를 안내하며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금속활자 제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고려시대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활자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정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보며 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감탄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물리학적 원리를 반영한 과학적 발명이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문학, 의학, 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끈 르네상스형 군주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서울의 첨단 도시 인프라도 놀라웠지만 그 속에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종로의 고궁과 강남의 첨단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생산시설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독일의 어떤 첨단 시설보다도 자동화와 정밀도가 뛰어났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 역시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 한 달 만에 저는 독일 역사학회 청년부에 동아시아 과학사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했어요. 그 글에서 저는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탈피하고 세계사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 성취가 서구 역사서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놀랍게도 이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역사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요. 이제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동아시아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과학기술사의 세계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어요. 서연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학술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금속활자의 역사적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었어요. 많은 독일인들이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놀라움을 표현했고 시청률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집필 중인 책 잊혀진 혁신 한국의 과학기술사는 내년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이 책에서 저는 금속활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과학기술 업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의 과학 르네상스, 조선시대의 천문학 성취, 그리고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베를린 대학에서는 제 제안으로 동아시아 과학사 강좌가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강좌에서 저는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넘어 균형 잡힌 세계사 시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금속활자와 세종대왕의 과학 성취는 강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놀라움과 흥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베를린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도 기획 중입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전통을 알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서연의 발표를 듣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학문적 여정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 사이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수록 양국 모두에게 큰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